오늘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마음이라는 바다가 만들어낸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 상식이라 믿어온 나와 타인의 경계가 사실은 스스로 그어놓은 환상의 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동양 철학의 심장부이자 살아 꿈틀거리는 사유의 현장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아마도 그 빛바랜 한지 위에 적힌 아주 어려운 한자들, 아니면 깊은 산속에서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 어쩌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도덕교과서 같은 가르침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허,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뛰어들 지적 탐험은 그런 낡은 고정관념을 아주 통쾌하게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아주 기대가 되는구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동양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살아있는 대화 기록입니다. 그냥 이 단어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평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지루한 사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사유의 현장입니다. 네, 당대의 지성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자신들이 세웠던 초기 모델에서 치명적인 모순을 스스로 발견해내고 그 허점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마침내 완벽한 마음의 수직 지도로 완성해가는 아주 숨막히는 지적 탐정 수사 기록입니다. 마음의 수직 지도라? 아주 적절한 비유군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파편화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과 우리가 함께할 이 여정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렬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가슴 뛰는 접근입니다. 우리 세 사람이 이 거대한 사유의 바다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전제요? 어떤 걸까요? 이 거대한 철학적 건축물을 떠받치는 주축돌과 같은 개념이지요.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에 앞서 저는 경과 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관계를 짧고 명료하게 그러나 아주 엄증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경은 흔들림 없는 응축된 빛의 장이라는 근원적 바탕이며 그는 바로 그 장을 흩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정밀한 개별적 힘임을 명심해야 하오. 경은 빛의 장이고 그는 그것을 유지하는 정밀한 힘. 그렇소. 이 근원적 바탕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앞으로 우리가 쌓아올릴 모든 논리적 구조물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이오. 이 전제를 나침반 삼아 앞으로 펼쳐질 지적 요정에 깊이 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와, 응축된 빛의 장과 그것을 꽉 잡아 유지하는 정밀한 개별적 힘이라. 시작부터 그 철학적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엄중한 선언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초반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대화 기록의 출발점을 보면 학자들이 근과 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짝지어 설명하는 초기 모델이 등장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짝꿍이지요? 맞습니다. 먼저 근부터 살펴볼까요? 텍스트에 따르면 이 근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외부 자극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방탕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단단하게 거두어들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방일하지 않음, 즉 불방일이라 할 수 있어. 아, 불방일. 그러니까 내면에서 깜빡이는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시선을 떼지 않고 주시하는 치열한 정성이군요. 이걸 현대인인 당신의 일상으로 잠시 가져와 볼까요? 일상과 연결하면 이해가 빠르겠지요. 업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자극적인 숏폼 영상의 유혹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려는 그 찰나의 산만함을 꽉 붙잡아 매는 그 정밀한 통제력이 바로 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와닿는 훌륭한 현대적 비유요. 그렇다면 그 짝이 되는 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신용이나 믿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 정도의 가벼운 신용이나 예의 범절이 결코 아닙니다.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그렇소. 근이라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 내면에서 단단하게 뭉쳐지고 밝아진 그 등불의 빛, 그 응축된 에너지가
바깥 세상을 향해 아무런 왜곡이나 굴절 없이 아주 곱고 투명하게 뻗어나가는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와, 투명하게 뻗어나가는 힘? 호흡에 비유하자면 안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깊은 들이마심이 있다면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강력하게 내쉬는 숨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아하, 들숨과 날숨처럼요. 맞소. 초기 모델에서 이 대화의 참여자들은 이 둘을 아주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수평적 짝으로 보았던 것이 왜다. 수평적 짝이라. 근이 수행의 든든한 바탕, 즉 본질적인 체가 되고 신이 그 바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쓰임, 즉 용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말이요. 맞습니다. 바탕이 되는 체,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용, 체와 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안정적인 수평 구조처럼 보입니다. 안으로 조이고 밖으로 펼친다. 아주 깔끔하잖아요? 얼핏 보면 완벽해 보이는 논리 구조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파고들면서 논리적으로 하나 탁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초기 모델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어떤 허점을 발견하셨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 밖으로 새지 않게 마음을 닫고 조이는 근이 전체 시스템의 바탕, 즉 체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의 경지이자 완벽하게 투명한 거울 그 자체로 묘사되는 핵심 개념, 바로 성은 도대체 이 시스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요.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본, 그러니까 중심축이 두 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 기록 속 학자들의 논리적 구조가 스스로 붕괴할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혹적인 지점은 바로 이 지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웅장하고도 엄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웅장한 통찰력이요? 적당히 타협하는 학자들이라면 대충 비슷한 개념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갔겠지만 이 기록에 담긴 사유의 깊이는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기존 텍스트의 치명적 오류를 아주 가차없이 그리고 준엄하게 해체하며 진실을 재구성하오. 어떻게 재구성합니까? 철학에서 용어의 엄밀함은 사상의 생명과도 같소. 우리는 지금까지 일상적인 차원에서 본체라는 말을 다소 느슨하게 남용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명확히 규정해야만 합니다. 명확한 규정.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 즉 시비를 가리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 양지 혹은 열애라 불리는 그 역동성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본체입니다. 아, 양지가 본체군요. 그럼 성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의 목적지로 여겼던 저성, 즉 열애정은 무엇이란 말이오? 단언하건대 성은 결코 단순한 본체가 아니오. 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성이 본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을 단순히 본체와 같은 선상에서 부르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적 진리의 스케일을 축소하는 일이다. 스케일을 축소한다. 성은 앞서 말한 그 역동적인 양지, 즉 본체가 한치의 거짓이나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안주하는 자체입니다. 자체요. 스스로 자자의 몸체자를 쓰는 그 자체요. 그렇소. 현대의 철학적 혹은 과학적 용어로 번역하자면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저에 짙게 깔려있는 절대적 평면, 이른바 서브스트레이트, 바로 그것이요. 와, 절대적 평면. 모든 작용과 본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무한하고도 완벽한 바탕화면 말이요. 시공간마저 포괄해버리는 궁극의 절대적 근거,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스템의 중심이 두 개인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무한한 절대적 평면 위에서 양지라는 본체가 비로소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저와 비슷한 찌릿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본체라는 것이 최신 컴퓨터에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면? 현대적인 비유군요. 계속해 보시오. 자체, 그러니까 성은 그 프로그램이 애초에 존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나 운영체제라는 뜻인가요? 정확한 이해요. 저는 지금까지 성을 그냥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특정 마음의 상태나 좁은 목적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 우주와 진리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무한한 자체, 그러니까 절대적 평면이라뇨.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차이를 이제 느끼겠소. 네,
평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압도적인 공간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끝에 있는 작은 편말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대지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래서 본체와 자체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구분해야만 했군요. 아주 정확히 짚어냈소.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 진리를 마주했을 때 낡은 세계관이 깨어지는 소리입니다. 아, 낡은 세계관이 깨진다. 성이 단순한 본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는 절대적 평면인 자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순간 우리가 앞서 첫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근과 신의 그 얄팍한 수평적 짝꿍 모델은 완전히 용도폐기 되는 것이요. 아, 그 채와 용이라는 수평 모델이 무너지는군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2차원의 평면 지도가 갑자기 3차원의 거대한 우주적 기둥으로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논의는 평면적인 채와 용의 관계를 넘어 이 자체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웅장한 수직적 상승과 하강의 역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수평에서 수직으로의 극적인 전환. 와, 지금 운전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머릿속에 수직으로 끝없이 뻗어있는 거대한 빛의 기둥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시각화 훈련이요. 그리고 그 꼭대기, 아니 꼭대기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지는 그 아득하고 무한한 차원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평면, 바로 성이 구름처럼, 아니 우주 그 자체처럼 쫙 펼쳐져 있다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 웅장한 수직의 지도에서 우리가 아까 다뤘던 주인공들, 근과 신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자, 먼저 아래에서 위로 맹렬하게 치솟는 수직적 상승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오. 상승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현실의 팍팍한 진흙땅 속에서 우리 마음은 매 순간 타성해졌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헛된 것을 욕망하는 잡념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소. 초반부에 언급했던 근은 바로 그 찰나마다 피어오르는 망상을 빈틈없이 닦아내고 도려내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정밀하고 치열한 수련의 힘이요. 거울에 앉은 먼지를 매일 닦아내듯 에너지를 응축하며 중력을 거슬러 위로 차오르는 향상의 작용이지요. 아, 중력을 거슬러 위로 닦아 올라간다. 이 정밀한 근의 땀방울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이고 뭉쳐서 끝내 맹렬하게 상승하다가 마침내 어떤 한계점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옵니다. 한계점을 돌파한다고요? 단 항치의 거짓도 침입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의 바다, 즉 우리가 방금 명명한 그 절대적 평면인 성에 맞닿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호흡을 멈추게 하는 상승의 끝자락입니다.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끊임없이 닦아내다 보면 결국 그 절대적인 한계점, 그 평면에 닿는다는 건데, 그럼 그 평면에 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이라. 거기서 모든 수행이 그냥 미션 클리어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상식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물줄기를 위로 확 쏘아 올렸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필연적인 움직임이 뒤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허허허, 바로 그 지점이 동양 철학에 지닌 역동성의 백미라 할 수 있어. 위대한 철학은 결코 하늘 꼭대기에서 혼자 고고하게 미소 짓고 끝나지 않는 법이지. 아, 혼자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치열한 사유가 수직적 상승을 통해 마침내 저 절대적 평면인 성에 안주하는 바로 그 찰나, 숨머질 듯한 반전인 수직적 하강이 시작되어 하강, 올라갔으니 내려오는군요. 성이라는 무한한 평면에는 이미 이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면에 닿는 순간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듯 그 압도적인 빛과 에너지가 우리를 매개로 하여 어떠한 왜곡이나 굴절도 없이 저 아래 현실 세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되죠. 와, 수문이 열리듯 쏟아진다? 억지로 꾸며내거나 인위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고도 맹렬하게 타인과 세상을 관통하여 쏟아지는 이 장엄한 하강의 에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반에 그저 밖으로 뻗는 기운 정도로만 생각했던 신의 진짜 정체요. 와, 그러니까 성이라는 절대적 평면은 근이라는 정밀한 힘이 그토록 피 터지게 올라가려 했던 치열한 목적지이면서 동시에 도달하자마자 세상 밖으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신의 거대한 발원지가 되는 거군요. 정확하오. 목적지이자 발원지라니. 처음에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밋밋하게 여겼던 근과 신이 이제는 내면의 심연과 우주의 끝을 관통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수직 순환 고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수직 순환 고리. 네, 내가 내면을 깎고 다듬어 진리에 닿으면 그 진리의 평면이 나를 깨끗한 파이프 삼아서 세상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야, 이것이야말로 지성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마음의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역학 구조의 웅장함을 진정으로 느끼셨다면 이 철학의 심장에 꽤 깊이 다가선 것이야다. 상승의 치열함과 하강의 압도적인 쏟아짐, 우주적 질서가 인간의 작은 마음 속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재현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지요. 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소.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오하고 또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이 최후의 관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지. 고통스러운 질문이요. 네, 사실 저도 이 장엄한 폭포수를 맞으면서 퍼뜩 머리를 스치는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의문이요? 편하게 말씀해 보시오. 아마 당신도 이쯤에서 비슷한 질문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면의 빛, 즉 절대적 평면에서 쏟아져 내리는 완벽한 에너지가 신이라면 왜 그 빛이 쏟아져 내리는 종착지가 꼭 외부의 타인이어야 하는 겁니까? 타인에게 닿는 것이 이상한가요? 내 안에서 터져나온 진리인데 왜 그것이 굳이 타인과의 관계로 증명되어야 하죠? 솔직히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근길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얄미운 운전자,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 층간소음을 막내는 이웃.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갈등들이군. 나와 그들 사이에는 도저히 하나로 연결될 수 없는 아주 깊은 단절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생판남인 저 타인과 내가 어떻게 이 수직의 기둥 안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건지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아주 강한 현실적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철학적 이상주의나 현실 도피 아닌가요? 허허, 당신이 느끼는 그 강렬한 저항감과 회의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라는 물리적 경계로 닫힌 고독한 섬처럼 자신의 육체와 자아 안에 갇혀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네,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저 미운 타인과 나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지요. 하지만 이 지적수사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평생 동안 상식이라 믿어왔던 그 견고한 세계관 자체를 아주 용기 있게 해체해야만 하오. 세계관을 해체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동양 철학의 정수를 찌르는 만법유심과 심해무물의 벼락 같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마음 밖에는 어떠한 사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선언들 말이요.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그게 물리적인 실체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고 부딪히는 저 타인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밖에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외부의 타인이라고 부르는 존재, 저 멀리 강 건너에 완벽히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대상들조차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무한한 평면, 즉 저 절대적 평면인 성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파도이자 인식의 홀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의미요. 와, 내 마음의 바다에서 치는 파도에 불과하다. 나와 너를 가로막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 건널 수 없는 강. 애초에 그런 강은 존재한 적이 없어. 오직 당신 스스로가 환상 속에서 그어놓은 경계선일 뿐이지요. 와, 경계선 자체가 환상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수직적 상승을 거쳐 뿜어내는 신의 폭포수가 타인을 향해 쏟아진다는 건 결국 남에게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그렇소. 저는 지금 오랜 세월 학문을 탐구해온 학자적 양심을 걸고 가장 정중하면서도 심장이 멎을 듯한 준엄함으로 이 기나긴 지적 탐구의 궁극적인 결론을 당신에게 선언하고자 하오. 네, 타인은 현상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은 현상된 나 자신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비추는 절대적인 믿음과 투명한 에너지, 즉 신은 외부에 있는 불쌍하거나 낯선 타자를 향한 시혜적인 태도가 결코 아니오. 시혜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떤 거짓이나 기만도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 평면인 성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뼈아픈 정직함이요.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본성의 빛을 조금의 왜곡도 없이 직시하는 것. 아, 타인은 거울이군요. 반대로 타인을 기만하거나 타인을 향해 맹렬한 증오를 쏟아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당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절대적 평면 자체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내는 아주 끔찍한 자해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요. 자해 행위. 와. 보시오. 외부의 타인을 향한 윤리적 실천이 곧 나의 절대적 평면을 유지하는 가장 치열하고 내밀한 내면의 수행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도달한 마음의 수직지도, 그 장엄한 완성자기회다. 이 엄청난 철학적 무게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동양 철학이 단순히 도덕책에 나오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해라 식의 그런 평범한 교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온몸으로 체감하셨을 겁니다. 부디 그러기를 바라오. 안으로 정밀하게 모으고 다듬는 힘인 근이 마침내 진리의 평면이자 무한한 자체인 성에 닿아 폭발하고 그 순간 쏟아져 내리는 투명한 빛인 신이 타인에게 닿을 때 그 얄밉고 이해할 수 없던 타인이 사실은 내 마음의 바다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 자신이었다는 이 경이로운 통찰. 진정으로 아름다움 합일의 순간이지요. 네, 내면의 깊은 수행과 바깥 세상을 향한 치열한 윤리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수직기둥으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경험은 정말이지 잊기 힘든 지적 충격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 숨가쁜 수사 과정을 훌륭하게 따라와 주신 청취자님,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돼요.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시죠. 만약 오늘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거나 답답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당신 마음의 깊은 바다가 만들어낸 하나의 파도, 즉 현상된 나 자신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내가 비난하고 미워했던 그 얄미운 파도 역시 내가 닿고 닦아 도달해야 할 절대적 평면 위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참으로 깊은 여움을 넘기는 화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흔들림 없이 웅축된 빛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내면을 다잡는 그 정밀한 힘, 그는 오늘보다 얼마나 더 예리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밀한 힘으로 도달한 진실의 평면에서 당신이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내뿜는 완벽한 하강의 폭포수, 신의 빛깔은 과연 내일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일 당신이 마주할 모든 타인이 바로 당신 스스로 완성해 나가야 할 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로 나를 찾는 화두를 던집니다. 광여의 담담 서재와 함께 마음의 수직지도를 그려나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음악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